주간 꾸레! 좋아. 기분이 좋네. 유난히 좋네. 아, 인생은 아름다워. 네. 자, 바르셀로나가 주중에 펼쳐진 나폴리하고의 UEFA 유로파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 1대1 무승부였잖아요. 그래서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나폴리를 제압하고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려운 거 없어. 다 들어와. 들어와. 응? 그냥 다 씹어 먹어줄게. 응? 야, 바르셀로나 나폴리를 상대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 시종일관 나폴리를 압도했고요. 그리고 제압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나폴리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이 2차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웬걸 바르셀로나가 말 그대로 경기를 씹어먹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앞쪽부터 압박을 가하면서 나폴리의 공격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에서 수비할 때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또 측면 쪽에서 상대의 수비를 파괴하는 힘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 경기는 나폴리 입장에서,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는 1차전과 큰 변화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고요. 결국 오시멘의 득점력, 인시네의 침투력, 지엘린스키의 경기를 푸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가 전방부터 압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면서 나폴리의 빌드업을 방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바르셀로나 진영으로 넘어오는 것조차 전반전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페란 토레스, 오바메양, 아다마 트라오레, 프랭키 도용, 부스케츠, 페드리, 이 1선과 2선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3명의 미드필더 프랭키 도용, 페드리, 부스케츠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순간적으로 볼을 소유한 선수를 에워싸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 경기는 부스케츠가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다. 부스케츠가 지엘린스키를 계속해서 마크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지엘린스키의 위치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이 압박을 뚫어냈을 경우에 결국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폴리가 치고 나올 때는 그 간격이 벌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들었습니다만, 수비 쪽에서 피케와 아라오가 제 역할을 하면서 수비 쪽도 굉장히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2골을 실점하긴 했지만요. 자, 그러면은 골 장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경기 시작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이 바르셀로나의 역습인가? 우리의 역습이 이렇게 빨랐던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첫 골이 오바메양, 아다마 트라오레, 조르디 알바로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바메양부터 공격을 시작했을 때 조르디 알바까지 12초 걸렸대요. 골이 들어가는 데까지. 그리고 11번의 볼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바메양의 시발점이 되는 패스, 아다마 트라우레의 드리블, 수비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조르디 알바에게 연결하는 패스, 그리고 조르디 알바의 마무리까지, 와, 환상적인 역습이 나왔고 기분 좋은 선제골이 터졌죠. 그리고 여기서 멈췄느냐? 아닙니다. 전반 8분에 선제골을 넣자마자 전반 13분에 프랭키 도용이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프랭키 도용의 추가골 보셔야 됩니다. 꼭 보세요. 네, 이 골은 아름다워. 예술 점수 엄청 높은 슈팅이야. 카메라가 위에서 잡은 모습 보셨어요? 볼의 궤적이, 이건 메레트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어. 야신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 이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프랭키 도용은 그런 슈팅을 하는 미드필더라고. 네, 프랭키 도용이 환상적인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게 되죠. 이 골 장면에서 페란의 패스에 의해서 프랭키 도용이 슈팅을 했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귀신같이 도움 하나를 정립을 합니다. 네, 여하튼 2대0을 만들면서 바르셀로나는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경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랭키 도용, 부스케츠, 페드리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했고요. 여기에 페란 토레스는 아쉬움이 크지만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라든가 압박에서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고 아다마 트라우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바메양도 은근히 부지런히 뛰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압박이 잘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알바와 데스트가 적절하게 올라가는 장면이라든가 피케와 아라우오가 수비 쪽에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스케츠가 뚫렸을 때 수비 라인이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피케가 앞으로 치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센터백이 한 명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박스 한 3m 지점까지는 라인이 그냥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볼을 끌고 오면 중거 슈팅을 때릴 수 있으니까 그때 각도를 좁히려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아라우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라우오는 피케보다는 스피드가 뛰어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비 라인도 나름대로 사비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제가 얘기할 거는 일단은 압박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더용, 부스케츠, 페드리의 압박. 순간적으로 볼을 소유한 선수에게 3명이 동시에 압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1차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 페드리도 왼쪽에서 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축구 팬들이 야, 프랭키 드용도 왼쪽에서 뛸 때 좋고 페드리도 왼쪽에서 뛸 때 좋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프랭키 드용은 왼쪽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부스케츠를 보좌하면서 수비적인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부스케츠를 보좌하면서 1차 빌드업에도 관여를 해요. 바르셀로나가 빌드업을 전개할 때 모습을 보면은 물론 이 경기에서는 아라우의 롱패스도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은 일단은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넘기거나 또는 부스케츠를 거쳐가잖아요. 부스케츠가 포백 앞쪽에 있어서 내려와서 잡거나 라볼피아나처럼 아니면은 위쪽에서 볼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스케츠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더용이 좀 내려와서 더용, 피케, 아라우오처럼 움직이다가 더용이 볼을 끌고 올라가거나 패스를 전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키 더용은 골도 넣었고 빌드업에도 관여를 했고 중원에서의 수비력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프랭키 더용은 이 경기에 모든 걸 보여줬어. 제가 잠시 후에 프랭키 도영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압박이고 두 번째는 속도예요. 스피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골 12초 걸렸습니다. 오바메양, 아다마, 조르디 알바. 두 번째 골 테오 슈테겐에서 프랭키 도영의 슈팅까지 10초 걸렸습니다. 네,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나폴리 선수들이 자신의 골문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실점하는 장면까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까지 연결되는 네, 굉장히 효과적이죠. 네, 굉장히 위력적이죠. 우리 무서울걸? 그런 역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테오 슈테겐의 실수에 의해서 오시멘에게 굳이 그 정도까지 갔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PK를 내주는 장면이 나왔고요. 인시네가 PK로 추격하는 골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은 나폴리에게 희망을 주는 골이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전반 막판에 피케가 골을 넣습니다. 피케가 양발을 다 이용해서 골을 넣었는데 오른발로 치고 왼발로 마무리하는 제대로 맞진 않은 것 같지만 코스가 기가 막혔어. 그러면서 피케가 골을 기록하면서 전반전을 3대1로 마감을 했고 3대1로 전반전을 마감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됩니다. 물론 이제 후반전 들어서도 바르셀로나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폴리타노를 비롯해서 공격수들을 투입하면서 공격 쪽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다마가 밀어주고 프랭키 드용이 피해주고 그리고 오바메양이 원터치로 마무리하면서 바르셀로나가 네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코어를 4대1로 벌여놓은 그 순간 경기는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종료 직전에 폴리타노가 골을 넣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는 4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셀로나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실점 장면이에요. 첫 번째 실점 장면은 테오 슈테겐의 수비 문제. 그렇기 때문에 PK를 내줬고 PK로 실점을 했고
두 번째 폴리타노에게 실점하는 것도 박스 안쪽에서 상대 선수하고 약간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니코로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스페인 언론 보니까 사비 감독이 공격 시스템, 공격 전술은 이제 완성했다. 이제는 수비 시스템, 수비 전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기에서도 두 골이나 실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바르셀로나가 거의 매 경기 실점하지 않나? 실점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 끝나고 감독들의 인터뷰를 볼까요? 스팔레티 감독 패배를 시인을 했습니다.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고 바르셀로나가 너무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비 감독의 승리다. 다만 이 패배가 나를 더 나쁜 감독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 패배의 비판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사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만족감을 표했죠. 이 경기의 승리는 매우 중요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기와 자신감을 주지만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는 90분 내내 경기를 지배했고 내가 부임한 이후 최고의 경기였다. 우리는 결실을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비 감독은 만족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기는 정말 바르셀로나의 경기였어.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재현했다고 할까? 경기 보는 내내 불안감이 없어. 그리고 경기 보는 내내 뭐야 이렇게 잘 돌아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여기다가 알바가 골도 넣기도 했지만 알바가 공격의 기여도,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 데스트가 위치 선정이 좋고 공격 쪽에서 연계가 되고 그 가운데 스피드를 살려서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까지 정말로 매우 잘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들의 활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역시 프랭키 더용이죠. 프랭키 더용 선수가 90분 출전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슈팅 2회, 유효 슈팅 1회, 그리고 패스 성공이 71회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이 93%예요. 그리고 기회 창출 3회, 키패스 3회. 기록만 보더라도 프랭키 드용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프랭키 드용은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어요. 1차 빌드업하는 모습, 수비 가담하는 모습, 여기다가 골까지 넣는 모습. 또 한 가지, 부스케츠가 교체 아웃됐을 때 부스케츠 자리로 가면서 부스케츠 롤까지 맡아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역시 프랭키 드용은 메잘라 위치에서 뛰어야 된다. 프랭키 드용의 공격력은 메잘라 위치에 있을 때 빛난다. 피보테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 프랭키 드용의 공격력을 활용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역시 메잘라 위치에 있을 때가 프랭키 드용은 매우 잘하고 피보테 위치에 있을 땐 좀 아쉬움이 있다. 이 경기 보시면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나폴리하고의 1차전 때 피보테 위치에 나왔던 것과 이 경기에서 피보테 위치로 움직여서 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치 선정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포백 앞쪽에서 잡고 원터치로 연결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원터치 패스가 끊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도 프랭키 드용이 메잘라 위치에서 뛸 때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부스케츠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프랭키 드용을 메잘라 위치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부스케츠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부스케츠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프랭키 드용이 종종 경기 중에 이렇게 피보테 위치로 내려와서 경기에 임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프랭키 드용의 피보테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프랭키 드용의 또 다른 재능을 일깨워주지 않을까? 물론 프랭키 드용은 육각형, 큰 육각형의 미드필더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하나가 더 튀어나와서 칠각형이 되고 뭔가 하나가 더 튀어나와서 팔각형이 되고 그럴 것 같은 기대감을 주잖아요. 내가 욕심이 끝이 없나? 당신들도 프랭키 더용 보면 욕심 생기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사비 감독도 프랭키 더용에 대해서 얘는 천재다. 얘는 천재야. 사실 처음에 우리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을 프랭키 도영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프리롤을 맡겼을 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프랭키 도영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프랭키 도영 못지않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있죠. 바로 아다마 트라오레입니다.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도움을 무려 2개를 기록했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나왔다 하면 도움입니다. 자, 아다마 트라오레는 이 경기에서 74분 뛰었는데 슈팅 하나, 유효슈팅 없어요. 하지만 도움 2개, 기회 창출 4회, 드리블 성공 3회, 크로스 5회입니다. 사비 감독이 아다마 트라오레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아다마 트라오레가 측면에 배치되면서 넓게 펼쳐서 거기서 볼을 잡고 끌고 들어오는 상황, 또는 역습 상황에서는 중앙 쪽으로 움직여서 아다마 트라오레의 스피드를 최대한 이용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다마 트라오레의 움직임과 데스트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다마 트라오레가 넓게 펼쳐서 있으면 데스트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아다마 트라오레가 볼을 끌고 중앙 쪽으로 들어올 때는 데스트가 약간 뒤쪽에서 기다리면서 다음 상황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다마 트라오레는 워낙에 잘해주고 있다. 다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도 골맛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다마 트라오레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아다마 트라오레 인터뷰 봤을 때 아다마 트라오레는 이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더라고요. 1분부터 90분까지 우리는 매우 강렬했고 제대로 작동하면서 압박했고 효과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멘트 외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볼을 소유하고 방향 전환을 하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종적으로 더욱더 빠르게 전진하고자 노력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볼을 소유하고 패스를 돌리면서 방향 전환하면서 볼의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역습을 통해서 공격의 스피드를 최대한 높이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는 오늘 선제골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 선수는 세르지뇨 데스트입니다. 데스트, 제가 지난주에 말실수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해설할 때도 말실수하고, 원투펀치에서도 말실수하고, 그리고 이스타TV에서도 실수를 범했죠. 데스트가 발렌시아전에서 수비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수비 쪽의 문제도 데스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스트가 다른 선수를 따라 들어갈 때 위쪽에 있는 선수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브라이언 힐이라든가 호세가야가 계속 들어오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수비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공격 전개에서는 발렌시아전에 3골에 관여가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연계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포지셔닝이 좋아졌어. 왜 좋아졌지?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발렌시아전뿐만 아니라 나폴리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데스트는 1인분 이상 해줬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데스트가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슈팅 한 차례, 요요 슈팅은 없습니다만 패스 성공률이 90%고 볼터치가 47회밖에 안 돼요. 이거는 데스트 입장에서는 뭐 이상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압박의 효과를 받고 그와 동시에 나폴리가 왼쪽 공격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스트를 제대로 괴롭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스트의 볼터치가 47회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 1회, 롱패스 1회. 제가 주목한 거는 볼 경합에서 7회나 성공했어요. 가장 많이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스트 선수도 수비 쪽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 경기는 수비 쪽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매우 잘했으니까, 스피드를 앞세워서 상대 선수보다 앞쪽으로 움직여서 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수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스트하고 아다마하고의 호흡, 이 얘기도 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다마가 전방 쪽에서 워낙에 위력적이어서 왼쪽 라인 공격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스트에게 약간 수비 쪽에 부담이 덜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하튼 이거는 뭐 볼터치 수와 경기를 봤을 때 느낌이니까요. 요즘 조심스러워. 네, 그렇습니다. 제가 3명의 선수를 얘기했잖아요. 이 선수 외에
잘한 선수들 너무 많습니다. 부스케츠 얘기했었죠. 부스케츠가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96%, 기회 창출이 무려 2회나 됩니다. 조르디 알바 이 경기에서 골 넣으면서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무려 10개. 공격 포인트가 무려 10개. 네, 공격 포인트가 10개나 됩니다. 2골 8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네, 정말 잘하는 거죠. 정말 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이제 피케도 골을 넣었죠. 피케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공격 쪽에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양발을 이용한, 네, 오른발로 치고 왼발로 마무리.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피케가 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스트라이커로 뛰면 15골에서 20골은 넣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스트라이커로 안 뛴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괜찮아, 이럴 때 지르지, 질러라 피케야. 네, 아라우오 얘기도 해야 되죠. 아라우오도 수비 쪽에서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다만 오바메양은 골을 넣고 움직임도 좋고 슈팅도 5차례나 했는데 득점 기회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바메양이 최근 2경기 연속골이고 최근 2경기에서 4골을 넣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부른 거죠. 여하튼 이제 그런 느낌은 좀 들었고, 테오 슈테겐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 내주는 장면, PK를 내주는 장면, 그 장면이 좀 아쉬웠습니다. 테오 슈테겐도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거 아닌가? 경기마다 좀 이상한 장면들이 한 장면씩 나오는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좀 쫓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선수는 바로 페란 토레스죠. 페란 토레스가 82분 출전해서 슈팅 3개, 유효 슈팅 하나의 도움, 그리고 패스 성공률 93%, 볼경합 실패가 무려 8회나 됩니다. 저는 일단은 페란 토레스가 볼경합 실패가 8회나 되지만 볼경합을 계속 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이 뛰면서 계속 전방부터 좀 부딪혀줬다,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페란 토레스가 좀 위축된 거 아닌가? 자신감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5분쯤인가? 부스케츠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페란에게 연결이 되면서 페란이 중앙 쪽에서 슈팅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확도를 신경 쓰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슈팅 타이밍이 약간 늦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슈팅 장면에서는 또 슈팅 타이밍이 너무 빨라가지고 크게 뜨는 장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란 토레스가 뭔가 좀 아쉬운, 물론 이 경기도 귀신같이 도움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네, 프랭키 도영에게 내주니까 프랭키 도영이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도움을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좀 더 해줘야 된다. 사실 페란 토레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줄 아는 선수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큰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맨시티에서도 비판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페란 토레스 입장에서는 일단 공격 포인트를 좀 쌓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쌓고 있다고요? 도움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긴 한데 코파델레이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지금 깜깜 무소식이니까 득점포를 좀 가동해줘라.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도 또 높여줘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발해야죠. 지금 페란 토레스가 나와서 부진한 경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팬들의 신뢰는 떨어져 나가요. 벌써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페란맘 하는 분도 있어. 페란아, 내가 네 엄마는 아니지 않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나폴리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이 기세를 빌바오전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주말에 빌바오하고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스포티비에서 제가 해설을 합니다. 네, 빌바오는 어려운 상대예요. 빌바오는 바스크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 순간은 완전 자신감 뿜뿜 아니겠어요? 네, 완전 투지 만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를 상대로도 한번 골 폭죽을 빵빵빵 터트리면서 빌바오를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라리가에서도 쭉쭉 치고 나가자고, 아주 그냥 쭉쭉 달려나가자고. 자, 그리고 유로파리그 조추첨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조추첨에서 누가 나오든지 들어와. 두려움 없어. 너희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 들어와.
자, 주간꿀에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만나요.